우리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서 터진 폭탄 증언. 증인은 32년간 동맹국에 미국 무기를 공급해 온 펜타곤 총책임자였습니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차체 위에 올라간 사거리 500km의 한국 미사일. 나토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58개월을 부를 때 한국은 13개월을 불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르웨이가 돌아섰고 에스토니아가 돌아섰고 마침내 미국까지 한국의 설계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증인은 30년 전 한국에 미국 무기를 건네주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무기 패권이 뒤바뀐 충격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가 열린 파리 전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산 대형 트레일러 차체 위에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가 통째로 올라간 순간이었죠. 사거리 500km, 계약 규모 3조 8천억 원. 무대 위에서 이 두 개의 숫자가 발표되자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전례가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공개 직후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장내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그 자리에서 노르웨이와 독일의 조달 담당자들까지 앞다투어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헤이든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일은 대외군사 판매, 줄여서 FMS라고 부르는 업무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무기를 동맹국에 공급하는 일의 총책임자였죠. 하이마스가 어느 나라에 면문 배정될지 최종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유럽의 탄약고 열쇠는 워싱턴에 있고 그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이 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다연장이란 곧 하이마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탄약고를 밤마다 불태우며 전설이 된 무기. 갖고 싶어도 몇 년씩 줄을 서야 하는 무기. 저는 그 대기줄이 곧 미국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흠집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시장은 60여 개국에서 온 관계자들로 이미 인산이네였죠. 새로 도색한 장갑차의 페인트 냄새와 기계기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고 천장의 조명은 눈이 시릴 만큼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중앙 쪽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 왔습니다. 한국관입니다. 한국관에서 신형을 공개한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인파에 떠밀리듯 걸음을 옮겼죠. 무대 중앙에는 국방색 덮개를 뒤집어 쓴 거대한 물체가 서 있었고 조명이 그 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덮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물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럽산 대형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국의 다연장 발사대가 통째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짙은 위장 무늬를 두른 발사대 옆으로는 흰 몸체의 미사일 실물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죠. 몸체에는 한화라는 로고와 함께 CTM-290이라는 형식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한국 측 발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체는 여러분의 것을 쓰십시오. 미사일과 두뇌는 한국이 공급하겠습니다. 장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발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290km인 유도탄 사거리를 500km급으로 늘린 신형 CTMX를 이 트레일러 발사대에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거리 500km, 탄두 중량 500kg급, 기존보다 1.7배를 더 날아가는 전술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유도 로켓 기준으로는 한 번에 24발, 기존 일체형의 2배를 싣는다는 설명도 이어졌죠. 저게 정말 가능하다는 건가? 옆에 서 있던 독일 관계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벌써 별명을 붙였습니다. 큰 천무, 그러니까 빅천무라고 부르더군요. 제 앞줄에서는 프랑스 육군 대령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트럭 회사 차체에 저걸 그대로 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정비도 부품도 우리 손으로 하고 미사일만 사오면 된다는 거지. 이건 계산이 서는데.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계산은 무슨 계산. 하지만 그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트레일러라니요. 제대로 된 8축 군용 트럭을 못 만들어서 남의 차체를 빌리는 궁여지책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발사대는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쏘고 즉시 자리를 떠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트럭에서 발사대를 떼어 트레일러에 얹었다니 제 32년 상식으로는 명백한 뒷걸음질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상식과 눈앞의 풍경이 서로 어긋나고 있었거든요. 비웃어야 할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사는 쪽의 진짜 실력자들. 그러니까 유럽 각국의 조달 담당자들이 하나같이 수첩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아예 무대 앞줄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죠. 폴란드가 이미 한국 발사대 96문을 3조 8천억 원에 계약한 나라라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함께 간 젊은 보좌관 데니얼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국장님, 이 분위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부에 보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호들갑 떨 것 없네. 전시회는 원래 쇼야. 저는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날따라 총성처럼 들렸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리려면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제가 왜 그 전시장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저라는 인간이 어떤 세계에서 32년을 살아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30년 전, 저는 막 FMS 실무를 맡은 젊은 담당관이었습니다. 첫 대형 임무가 한국이었죠. 미국의 다연장 로켓 체계를 한국군에 인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인도식은 한국의 한 포병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연단 아래에서 저는 인수인계 서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죠. 그날 찍은 기념사진 한 장을 저는 지금도 사무실 벽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젊은 제가 한국군 장교들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에게 그 사진은 훈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는다. 그 관계가 제 세계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그날 한국 측 실무단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모서리가 다른 서류 가방,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끝이 없는 질문. 쉬는 시간마다 저를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미국 동료들은 귀찮아했습니다. 한 선배는 대놓고 말했죠.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 만들어. 적당히 끊고 와.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난히 눈빛이 반짝이던 젊은 실무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발사 통제 계통이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왜 이 볼트는 꼭 이 규격이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물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들이었죠. 저는 아는 만큼 답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그 친구가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 배운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의 바른 학생의 인사말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이름을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 한마디가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제 앞에 돌아올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우는 나라로 고정됐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이 받아 적는 나라. 세월이 흘러 한국이 자기들 손으로 다연장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사본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여기서 제 직업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야겠습니다. 무기를 판다는 건 장사가 아닙니다. 동맹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미국 무기를 산다는 건 그 나라의 탄약고와 정비창과 훈련, 교범까지 통째로 미국 표준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한 번 묶이면 최소 3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외교이고 미사일은 혈맹이라고요. 제 책상에는 매주 승인 대기 서류가 쌓였고 제가 펜을 들어 서명하면 한 나라의 포병 전력 5년치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날은 그 펜이 지휘봉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토의 탄약고 열쇠는 워싱턴에 있었고 저는 그 열쇠 꾸러미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발사 포드를 하나만 씁니다. 가볍고 빠르고 수송기에 통째로 실립니다. 반면 한국 발사대는 포드를 2개 얹죠. 저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2개는 욕심이다. 전쟁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다. 그 가르침이 몇 달 뒤 어떤 얼굴로 저에게 돌아오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질서에 대한 믿음을 저와 함께 나눈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을 저보다 훨씬 천박한 방식으로 휘두르던 인물이라고 해야겠군요. 록히드 마틴의 유럽 판매 총괄, 데이비드 크루거입니다. 크루거를 처음 만나시면 아마 향수보다 시가 냄새를 먼저 맡으시게 될 겁니다. 금색 커프스를 번쩍이며 상대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버릇이 있는 사내죠. 업계 리셉션에서 마주치면 그는 늘 하이마스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국장님, 요즘 제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하이마스가 러시아 지휘소를 날려버리는 영상 보셨죠? 그게 최고의 광고예요. 지금 대기 명단에 12나라가 줄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특유의 웃음을 흘렸습니다. 낄낄거리는 듣는 사람의 신경을 긁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내용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하이마스는 전설이 됐고 주문은 폭주했으니까요. 어느 날 그 리셉션에서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발사대 96문을 3조 8천억 원에 계약했고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물량이 폴란드 항구에 내렸다는 소식이었죠. 크루거는 잔을 든 채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요? 그 친구들, 우리 설계도 어깨너머로 배운 애들입니다. 무기 시장은 혈통이 전부예요. 하이마스는 전쟁터에서 피로 증명한 혈통이고 한국 물건은 족보 없는 카피죠. 폴란드가 급하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는 겁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요. 마침 리셉션 구석에는 한국 업체 사람들도 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명함을 돌리고 있었죠. 크루거는 그쪽을 턱짓하며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명함은 받아만 두세요. 답장할 가치는 없습니다. 어차피 2년 안에 짐 쌀 사람들이니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루거는 저를 보며 덧붙였죠. 걱정 마십시오, 국장님. 유럽은 결국 미국 겁니다. 걔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반박할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시절의 저였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나라, 유럽은 우리 시장. 트레일러 따위는 궁여지책. 이 세 문장이 제 머릿속에 성벽처럼 둘러쳐져 있었죠. 하지만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는 언제나 가장 뜻밖의 방향에서 들려오는 법입니다. 저에게 그 소리는 발트해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해 봄,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너머에 나타난 사람은 마르쿠스 카스크 국방차관이었습니다. 40 후반이라는 나이에 비해 눈과 주름이 깊은 사람이었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의 공무원은 저렇게 늙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인사말도 짧게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이마스 2차분 8문,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토니아는 이미 1차분 8문을 받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자국 포병 전력을 대거 지원하면서 생긴 공백이 컸고 2차분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러시아 전투기가 발트의 상공을 스치듯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밤이 어떤지 화면 속 차관의 눈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생산 일정을 확인해서 이번 주 안에 회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곧바로 록히드 마틴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은 하필 크루거였습니다. 다음 날 그가 전화로 전해온 답은 잔인할 만큼 간단했습니다. 58개월입니다. 58개월? 데이비드, 5년이야. 동맹국의 5년을 기다리라고 하란 말인가. 국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생산 라인은 포화 상태고 대기 명단에 12나라가 줄을 섰어요. 순서는 덩치와 수표가 정하는 겁니다. 발트의 꼬마들은 원래 기다리는 거예요. 말 조심하게. 그 꼬마들이 나토의 최전선이야. 최전선이니까 오히려 안 망합니다. 나토가 지켜줄 테니까요. 정 급하면 웃돈을 얹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너 달쯤은 당겨볼 수도 있고요. 그는 낄낄 웃었고 전화를 끊기 직전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에스토니아가 요즘 한국 쪽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귀엽게 봐 주십시오. 어차피 견적서만 받아보고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원래 애들 눈에는 옆집 장난감이 커 보이는 법이거든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일은 제 일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카스크 차관에게 다시 화상으로 그 숫자를 전해야 했습니다.
58개월입니다. 차관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화면 속 차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국장님. 5년이면 그 사이에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고 시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서 건너야 하는 나라입니다. 차관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기다립니다. 그 말이 명치에 박혔습니다. 목이 타는데 물잔에 손이 가지 않더군요. 32년 동안 저는 무기를 배정하는 쪽이었지 사과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서명 한 줄이 어떤 나라에는 5년짜리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방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3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장관은 안경을 벗어 미간을 누르더니 그중 한 부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읽어보게.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노르웨이 다연장 도입 사업에서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 유럽산 후보와의 최종 경합. 두 번째 보고서는 폴란드였습니다. 하이마스와 한국 발사대를 한 부대에 나란히 배치해 병행 운용을 시작했다는 현장 보고였죠. 그리고 세 번째 보고서 표지에는 에스토니아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한국 측과 실무 접촉을 시작했다는 첩보 보고였습니다. 크루거가 귀엽게 봐주라던 그 소문이 첩보 보고서가 되어 장관 책상까지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로버트, 유럽 탄약고에 금이 가고 있네. 장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2주 주겠네. 직접 건너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오게.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당부하지. 자네 눈으로 봐. 크루거 같은 장사꾼들의 눈 말고. 그렇게 저는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첫 일정이 바로 파리의 그 전시회였던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그 무대 앞에 서 있었는지 말입니다. 전시장에서 보낸 나머지 반나절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무대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일부러 미국 부스부터 들렀습니다. 하이마스 실물이 전시된 우리 부스는 뭐랄까요? 성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경건했지만 짧았죠. 상담석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담 대기 시간 40분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거든요. 살짝 보인 대기 명단에는 나라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네덜란드, 그리고 그 아래 에스토니아.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에 헤어진 데니얼이 어느새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국장님, 저 줄은 대체 뭡니까? 저건 줄이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탈이지. 그날 밤 호텔 방 텔레비전에서는 마침 방산 전시회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낮에 본 그 트레일러가 잡혔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차체, 한국의 미사일. 저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꺼진 검은 화면 위로도 그 문장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유럽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뿐이라고. 오슬로에 가면, 노르웨이의 시험평가장에 서면 결국 유럽은 미국산과 유럽산 사이에서 답을 고를 거라고요.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오슬로의 눈밭에서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제 32년이 서 있던 땅이 통째로 꺼지는 소리를 저는 그곳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시회 이틀째 아침, 저는 정식으로 한국 부스를 찾았습니다. 신분을 밝히자 부스 안쪽의 상담 공간으로 안내되더군요. 어제 무대 위에서 봤던 그 트레일러 발사대가 부스 안쪽에 실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트레일러, 내 모서리에 달린 자동 수평 안정화 장치, 차체와 분리된 독립 전원 장치, 그리고 발사대와 지휘 차량을 잇는 통신 단자들이었죠. 궁여지책이라고 하기에는 설계가 너무 치밀했습니다. 담당 엔지니어가 사격 통제 콘솔 앞에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 사거리별 유도탄 라인업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80km, 160km, 290km, 그리고 마지막에 500km급 CTMX가 떠오르자 구경하던 유럽 관계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32년짜리 직업병이었죠. 트레일러형은 방열 준비에 시간이 걸릴 텐데요. 전방에서 쏘고 빠지는 데는 불리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발사대를 전방 무기로 팔지 않습니다. 이건 후방 무기입니다. 아군 지역 깊숙한 곳에서 500km 밖을 때리는 무기죠. 쏘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위치에서 싸우는 무기에 도망치는 속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문이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의 전제가 틀렸다는 대답이었으니까요. 저는 하이마스의 문법으로 물었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데니얼이 수첩에 뭔가를 빠르게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트레일러에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트럭이 고장나면 일체형은 발사대 전체가 죽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형은 트럭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스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에 단정한 안경. 명찰에는 한화유럽법인 총괄 부사장 서동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손을 내밀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버트 헤이든 국장님이시죠. 먼 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제 이름을 아십니까? 이 업계에서 국장님 성함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는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받아 든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반가움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그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었습니다. 다시라니요. 우리가 구면입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대로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는 정중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나직다는 느낌을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부스를 나서려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씨가 냄새가 먼저 도착했고 목소리가 그 뒤를 따랐죠. 아니, 국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크루거였습니다. 그는 저와 한국 부스를 번갈아 보더니 일부러 주변에 다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럭 짐짝을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무기가 아니라 화물입니다. 화물칸에 로켓을 씌워놓고 무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지나가던 유럽 관계자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몇몇은 눈살을 찌푸렸죠. 크루거는 그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트레일러를 지팡이 끝으로 툭툭 두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남의 부스에서 남의 장비를 말입니다. 그때 서동혁 부사장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크루거를 똑바로 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물이 맞습니다. 크루거가 씩 웃으려는 순간 서동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싣는 화물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 화물을 주문하신 날짜에 배달합니다. 한 박자의 정적 뒤에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크루거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뭐라고 쏘아붙이려다가 몰려드는 시선에 그대로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잠깐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라운지에서 데니얼과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조달 담당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낮에 한국 부스에서 저를 봤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한국을 골랐는지. 스펙 때문이겠죠. 아니면 가격이거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력 때문입니다. 달력이요? 저희가 계약할 때 유럽 업체는 첫 납품까지 4년을 불렀습니다. 미국은 아예 슬롯이 없다고 했고요. 한국은 13개월을 불렀습니다. 다들 웃었죠. 서류상 숫자라고. 그런데 국장님, 한국은 그 약속보다 2달을 앞당겨서 가져왔습니다. 발사대 96문 중 첫 물량이 항구에 내리던 날, 저는 달력을 보고 울 뻔했습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무기는 성능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나라는 달력으로 고릅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초안을 쓰다가 몇 번이나 펜을 멈췄습니다. 화물이라던 크루거의 목소리와
달력이라던 폴란드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노르웨이 오슬로. 유럽산과 한국산이 정면으로 맞붙는 최종 평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슬로에 도착한 날, 기온은 영하 15도였습니다. 시험장은 도시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눈 덮인 벌판이었죠. 입김이 얼굴 앞에서 하얗게 얼어붙었고 발밑에서는 눈이 밟힐 때마다 마른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노르웨이의 다연장 도입 사업,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 발사대 20문과 유도탄, 그리고 수십 년치 탄약 계약이 걸린 승부였습니다. 최종 후보는 둘, 유럽 컨소시엄의 신형 체계와 한국의 천무였습니다. 하이마스는 최종 명단에 없었습니다. 성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납기 58개월. 그 숫자 하나로 서류 심사에서 걸러진 겁니다. 저는 참관인석에 앉아 그 사실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미국이 성능이 아니라 달력에서 탈락하는 광경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평가위원장은 에리크 홀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조달청에서 뼈가 굵은, 말수가 적고 눈이 매서운 관료였죠. 그런데 시험 전날 저녁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크루거가 홀름 위원장을 고급 레스토랑 만찬에 초대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마스는 후보도 아닌데 왜 만찬을 여느냐고 물으니 현지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로키드 마틴은 한국이 이기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유럽산이 이기면 다음 사업에서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만 한국이 이기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을 펼친 저는 인상을 구겼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거든요. 익명의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 한국산 유도탄에 혹한 신뢰성의 의문 제기. 기사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익명의 관계자라는 6글자뿐이었죠. 저는 그 익명의 관계자가 어떤 시가를 피우는지까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험장에서 크루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국장님도 오셨군요. 오늘 볼만할 겁니다. 영하 15도예요. 아시아 전자 장비가 이 추위를 버티겠습니까? 낄낄. 자네가 낸 기사인가? 기사라니요. 저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할 뿐입니다.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가 역겹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는 유럽산 후보의 실사격이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좋지 않았습니다. 방열 준비에 예정보다 시간이 배로 걸렸고 6발 중 1발이 발사관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한의 유압 계통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었죠. 유럽 컨소시엄 기술진의 얼굴이 눈밭보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천무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참관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반쯤은 크루거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추위에 처음 와본 남의 나라 눈밭에서 제 실력이 나오겠는가. 발사대가 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시계의 초침이 몇 바퀴 돌기도 전에 수평 안정화가 끝나고 발사관이 하늘로 섰습니다. 유럽산이 낑낑대던 준비 과정을 천무는 마치 몸에 밴 동작처럼 흘려보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첫 발이 나갔습니다. 소리가 먼저였는지 진동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밑에 언 땅이 통째로 울렸고 하얀 화염이 눈밭 위로 치솟으며 주변의 눈을 순식간에 증발시켰습니다. 2번째, 3번째, 6발이 쉬지 않고 하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수백 번의 사격을 봐 온 저인데도 말입니다. 잠시 뒤 관측반의 무전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6발 전탄, 표적 반경 안명 중. 참관석 여기저기서 탄식인지 감탄인지 모를 소리가 터졌습니다. 노르웨이 군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후의 마지막 순서는 납기와 군수 지원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유럽 컨소시엄은 초도 납품 41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오전 사고 때문인지 발표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이어서 한국 측 발표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13개월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홀름 위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13개월. 서류상의 약속입니까? 한국 측 발표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폴란드에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계약한 날짜보다 2달 빨리 배달했습니다. 저희에게 납기는 약속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 순간 홀름 위원장의 입가에 제가 이틀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가 스쳤습니다. 발표는 사흘 뒤에 났습니다. 노르웨이 조달청 공식 브리핑. 홀름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한국의 천무 체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총 사업 규모 4조 1천억 원. 이 가운데 한국 측 공급부는 1조 9천억 원 규모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몇 걸음 옆에 크루거가 있었죠. 그의 턱 근육이 실룩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자 하나가 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크루거는 억지 미소를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무기는 사는 것보다 오래 쓰는 게 어렵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저주처럼 하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짐을 싸다가 서류 가방 속에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직접 감수한 자문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럽 다연장 시장 전망, 유럽산 및 미국산 체계의 경쟁 우위 분석. 그 안에 한국이라는 단어는 각주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제 이름이 박힌 32년짜리 안목이 호텔 방 휴지통 속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국장님, 에스토니아가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 한국과의 협상 개시를 공식화할 거라는 첩보입니다. 장관님 지시입니다. 탈린으로 가십시오. 에스토니아만은 잡아야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오슬로의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탈린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설득의 기회가 아니라 제 32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회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탈린으로 떠나기 전날 반갑지 않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사 지시로 크루거가 동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마스 생산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건 제조사뿐이라는 명분이었죠.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회의실은 검소했습니다. 긴 나무 탁자와 낡은 의자들, 벽에 걸린 국기가 전부였죠. 카스크 차관이 참모들과 함께 우리를 맞았습니다. 화상으로만 보던 그 깊은 눈과 주름을 저는 처음으로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 간 제안을 성의껏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 물량 일부를 조정해 에스토니아의 대기 기간을 58개월에서 36개월까지 줄여보겠다. 펜타곤이 직접 생산 일정을 관리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카스크 차관은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36개월. 그것도 확약은 아니지요. 노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국장님의 진심은 믿겠습니다. 하지만 3년입니다. 국경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의 크루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은근하게 사람을 내려다보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말을 돌리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에스토니아가 한국 무기를 산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 의회가 발트 방어 예산을 심사할 때 미국산 무기를 쓰는 동맹과 아시아산 무기를 쓰는 동맹을 같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이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참모들의 얼굴이 굳었고 통역사마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차관님. 크루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트에서 미국에 관심이 식으면 그걸 제일 반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스크바겠죠. 데이비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쏟아졌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물리적인 열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카스크 차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크루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크루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희는 무기를 사려는 것이지, 보호비를 내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우산은 나토 조약이 보장하는 것이지, 로키드 마틴 영업부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당신이라는 장사꾼을 저희는 구분할 줄 압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관의 말이 크루거를 향한 것인데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차관은 이어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크루거를 볼 때와는 달랐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헤이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서 건너야 하는 나라라고. 58개월과 13개월 사이에서 국민의 목숨을 걸고 저울질할 시간에 저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참모에게 눈짓했고 참모가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오늘부로 한국과의 도입 협상 개시를 공식화합니다. 하이마스 2차분 주문은 유감스럽지만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예상은 이랬습니다. 안보 논리를 앞세우면 발트의 작은 나라는 결국 미국 곁에 남는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그 안보 논리 때문에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곧 안보였으니까요. 저는 동맹을 지키러 탈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실에서 동맹이 떠나는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크루거가 씩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 꼬마 나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네가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나. 제가 뭐려.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국장님이야말로 요즘 이상하십니다. 어느 편이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탈린의 잿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의 동쪽 끝이 러시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 하늘을 보며 눈을 뜨는구나. 그 생각을 하자 58개월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숫자가 아니라 형벌로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개월. 대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가? 유럽이 4년을 부르고 미국이 5년을 부르는 물건을 한국은 어떻게 1년 남짓에 만들어내는가? 서류와 브리핑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숫자의 고향을 직접 보러 가기로요.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데니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창원까지 가시는 건 본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인은 내가 받지. 이건 보고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빚 하나를 갚으러 가는 길이 될 줄은 말입니다. 폴란드의 포병기지는 국경에서 멀지 않은 평원에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보이책 대령은 가슴이 떡 벌어진 포병 장교였는데 경납고 문을 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세계에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을 보여드리죠. 경납고 안에는 하이마스와 천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미국의 자존심과 한국의 신흥 강자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광경. 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이책 대령이 하이마스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하이마스는 스포츠카입니다. 가볍고 빠르고 수송기에 실어 어디든 갑니다. 저희는 이 무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천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무는 트럭입니다. 한 번에 2배를 쏟아붓고 탄 종류를 골라 싣고 험한 길을 밀고 갑니다. 전쟁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가 추가 주문을 전부 한국에 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달력 때문이겠죠. 파리에서 들은 답을 제 입으로 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령은 씩 웃었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나머지 반은 탄약고입니다. 발사대는 한 번 사면 끝이지만 로켓과 미사일은 훈련 때도 쏘고 전쟁 때도 쏩니다. 계속 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미국산 탄은 사거리를 늘리거나 탄두를 바꾸려면 일일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은 저희가 원하는 사양을 말하면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누구 탄약고 열쇠를 제 손에 쥐고 싶겠습니까? 마침 그날은 사격 훈련일이었습니다. 저는 참호에서 천무의 일제 사격을 지켜봤습니다. 포드 2개에서 로켓 12발이 쉼없이 뿜어져 나가는 동안 땅의 진동이 군함이 창을 타고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던 폴란드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함성 속에서 저는 크루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두 개는 욕심이라던 제 가르침도요. 전장에서 화력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제 교과서가 낡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원의 한화 공장, 13개월이라는 숫자가 태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저를 맞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서동혁 부사장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유럽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이 오신다는 보고를 받고 이건 제가 직접 안내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소리에 압도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고 천장에 크레인이 발사돼 골조를 허공으로 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라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 몇 시간 돌아갑니까? 24시간입니다. 3교대로 돌아갑니다. 유럽 주문이 밀려들면서 밤이 없어졌습니다. 라인 중간쯤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는 용접공 한 분이 발사대 관절부에 불꽃을 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올린 그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죠. 서동혁 부사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분이라고요.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13개월이라는 납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노인은 별걸 다 묻는다는 얼굴로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납기가 뭐 별겁니까? 잠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은 용접 마스크를 다시 내리기 전에 발사대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밤을 지키러 가는지 아니까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늦으면 쓰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8개월이라는 숫자 뒤에는 생산 슬롯과 주주와 분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13개월이라는 숫자 뒤에는 잠을 줄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납기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서동혁 부사장이 저를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는데 저는 벽에 걸린 액자 하나에 시선이 붙들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연단, 그 아래 도열한 사람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포병기지, 제 사무실 벽에 걸린 것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서동혁 부사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맨 뒷줄 구석, 수첩을 든 비쩍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막내가 접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볼트 규격이 왜 이래야 하느냐고 귀찮게 묻던 젊은 실무자를 기억하십니까? 미국 분들 대부분은 저희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해줘도 못 만든다고 들리게 말하는 분도 있었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끝까지 답해준 젊은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설마, 헤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것 절대 잊지 않겠다고. 국장님은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그 약속을 지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 2마디만 한 볼트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손으로 만든 발사대에 들어간 볼트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알려주신 바로 그 규격이죠. 미국이 팔아준 로켓을 저희는 밤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날 국장님이 귀찮아하지 않고 답해 주신 그 한마디가 저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볼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쇳덩이 하나가 그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업을 받은 건 그날의 제가 아니라 지금의 저였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미국을 이기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서동혁 부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나라들에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의 첫 문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데니얼이 급하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국장님, 파리에서 큰 게 터집니다. 탈레스가 다음 주에 하나와의 협력을 공식 발표한답니다. 탈레스, 유럽 방산의 자존심, 그 심장부가 한국의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짐도 풀지 못한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다시 파리였습니다. 발표장은 파리 시내의 오래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 유럽 방산업계의 얼굴들이 총집합해 있었죠. 단상에는 탈레스의 로고와 하나의 로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라면 합성 사진이라고 웃어넘겼을 광경이었습니다. 탈레스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발표가 이어졌죠. 탈레스의 발사 플랫폼에 한국의 유도탄을 통합한다. 80km급부터 290km급까지 전 라인업의 호환을 추진한다. 유럽의 발사대에 한국의 미사일을 꽂는 공식적인 결혼 선언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제 옆자리의 독일 기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럽이 자체 개발을 포기했다는 뜻이잖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왜 유럽산 유도탄을 새로 개발하지 않느냐고요. 탈레스 부사장의 대답은 짧고 잔인했습니다. 저희도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안면이 있는 프랑스 국방부 관료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냐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부 평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유럽이 동급의 장거리 유도탄 체계를 백지에서 개발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한 문서죠.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최소 15년입니다. 국장님, 15년이면 전쟁이 3번은 끝납니다. 한국은 완성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고요. 자존심으로 15년을 버티자고 할 정치인은 유럽에 없습니다. 15년과 13개월. 저는 그 두 숫자를 수첩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적고 보니 그건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분기점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파리 외곽의 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탈레스와 하나가 준비한 결합 시험 발사, 그러니까 유럽산 트레일러 차체 위에 한국 발사대를 얹어 실제 사격까지 하는 행사였습니다. 각국 무관들과 취재진이 시험장 참관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험장 한가운데 그 물건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산 대형 트레일러의 육중한 차체, 그 위에 올라앉은 한국의 발사대, 위장무늬 발사관이 잿빛 하늘을 향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광판에 카운트다운이 떴습니다. 10초, 참관석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3초, 2초, 1초, 세상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CTM-292 화염을 끌며 하늘로 솟구쳤고 반 박자 늦게 도착한 충격파가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발밑에 콘크리트가 울고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그 진동의 박자를 빼앗겼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구름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장내 방송이 명중 소식을 알렸고 참관석은 그대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차체 위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날아오르는 그 광경 속에서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년 동안 제가 지키고 관리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질서, 미국이 주고 세계가 받는다는 그 오래된 문법이 저 화염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사거리 500km급 CTMX의 탑재 시험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참관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500km. 그 숫자가 유럽의 하늘에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크루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 대신 씨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 15년짜리 보고서 말입니다. 국장님 귀에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그거 워싱턴에 올리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 문서가 의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잖습니까? 유럽은 한국산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는 공식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주가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장님 연금에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저는 그 순간 32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중에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 대신 말을 골랐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미국의 공무원이지 록히드 마틴의 직원이 아니야. 보고서는 올라간다. 전부 다. 후회하실 텐데요. 후회는 이미 하고 있어. 자네 같은 자를 30년 동안 곁에 둔 걸.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그 어깨짓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장관 보좌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국장님, 임명투서가 접수됐습니다.
국장님이 한국 측과 유착 관계라는 내용입니다. 창원 공장 방문이 접대성 일정이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적혀 있습니다. 장관님이 물으십니다. 로버트, 자네 창원엔 왜 갔나?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볼트 규격 하나를 알려줬던 일이 30년 뒤 감동으로 돌아왔는데 30년을 알고 지낸 자는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로 올리겠습니다. 제 32년을 걸고 한 글자도 빼지 않고 전부 다. 전화를 끊고 나서 데니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또 다른 소식인데요. 텍사스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로키드 마틴이 다음 달에 뭔가 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하이마스와 관련된 거라는데 내용이 극비랍니다. 큰 발표라. 저는 창밖에 파리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발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 제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화면 앞에 서 있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크루거라는 남자의 시대도 끝나게 될 줄은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이 눈인사를 피했고 회의 초대 명단에서 제 이름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죠. 익명 투서의 힘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저보다 먼저 건물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데니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럽 출장 전체의 기록을 정리해 두고 있었습니다. 창원 방문의 분단위 일정표, 회의록, 제 돈으로 결제한 식사 영수증까지 서류처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국장님이 옳다는 건 국장님이 증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록이 증명합니다. 저는 그 서류철과 함께 제 32년을 걸고 쓴 보고서를 장관실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럽 탄약 시장의 구조 변동과 미국의 선택지. 그 안에 저는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58개월과 13개월. 오슬로의 눈밭과 탈린의 회의록. 창원의 3교대 라인과 유럽이 자체 개발에 최소 15년이 걸린다는 평가까지 전부요. 일주일 뒤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보고서와 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관은 투서를 손끝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사팀이 발신 경로를 추적 중이네. 그리고 이건. 그는 제 보고서에 손을 얹었습니다. 3번 읽었네. 로버트, 자네 말이 맞다면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해. 문제는 이걸 의회가 믿게 만드는 일이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요. 그 전에 자네가 봐야 할 게 하나 있네. 텍사스에서 다음 주에 큰 발표가 있어. 로키드 마틴이 신형 하이마스를 공개한다는군. 드디어 그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온 겁니다. 저는 발표 당일 사무실에서 생중계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데니얼이 옆자리에 커피 2잔을 내려놓았죠. 화면 속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조명이 돌고 음악이 깔리고 대형 스크린에 신형 하이마스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물이 무대 위로 굴러나온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발사 포드가 2개였습니다. 신형 하이마스는 기존의 포드 하나를 버리고 포드 2개를 나란히 얹고 있었습니다. 탑재량 2배, 로켓과 전술 미사일을 섞어 싣는 다탄종 구성. 발표자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문장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것은 천무의 문법이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2개는 욕심이라고, 전쟁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고 가르칠 때 한국이 뚜벅뚜벅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데니얼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국장님, 저거 그냥... 그래. 제가 대신 문장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따라간 거야. 30년 전 한국은 우리 공장에 와서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의 발사대를 화면에 띄워놓고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자리를 바꾸는 데 걸린 시간, 정확히 한 세대였습니다. 진짜 사건은 질의응답에서 터졌습니다. 한방산 전문지 기자가 손을 들었고 마이크를 넘겨받자마자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포드 2개 구성은 한국의 천무가 20년 가까이 써 온 방식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천무에 연달아 폐한 직후에 나온 설계 변경인데 한국을 따라한 것 아닙니까?
무대 위 발표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때 무대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성큼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크루거였습니다. 유럽에서의 연이은 참패를 만회하려고 본사 발표 무대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록히드 마틴은 누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장의 요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기자가 바로 되받았습니다. 그 시장의 요구라는 것이 한국이 먼저 응답한 요구 아닙니까? 장내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생중계 화면 너머로도 들릴 만큼 컸습니다. 크루거는 뭐라고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사회자가 서둘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마이크를 빼앗기고 멀뚱히 서 있는 그 남자를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한 시대가 저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크루거의 몰락은 그때부터 눈사태처럼 빨랐습니다. 먼저 탈린이 움직였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가 그날의 회의록,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은 공짜가 아니라던 그 협박 발언을 나토 채널을 통해 공식 문제 삼은 겁니다. 동맹국 정부를 상대로 한방산 업체 임원의 압박 발언, 워싱턴 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어서 노르웨이에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조달 과정을 감사하던 노르웨이 당국이 평가 기간에 있었던 부적절한 접촉 시도를 공개한 겁니다. 홀름 위원장에게 들어온 만찬 초대와 기부금 제안이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우리 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겨눴던 인명투서의 발신 경로가 밝혀진 겁니다. 도착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투서는 크루거의 지시로 그의 부하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창원 접대라던 구체적 정황은 전부 날조였고요. 록히드 마틴 본사는 신속했습니다. 기업이란 배가 기울면 제일 무거운 짐부터 버리는 법이니까요. 크루거는 유럽 총괄 자리에서 해임됐고 본사의 문서고 관리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유럽의 하늘을 주무르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지하 서고의 형광등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발령 소식이 난 날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서 시가 연기 같던 그 느끼함이 싹 빠져 있더군요. 국장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데이비드. 저는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가 발트의 꼬마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자네가 협박한 그 회의록으로 자네를 무너뜨렸어. 자네가 족보 없는 카피라고 부른 무기는 지금 자네 회사가 베끼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배우게. 나는 이만 끊지. 수화기를 내려놓는데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짜릿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볼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창원에서 받아온 30년 묵은 약속의 증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발사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발사대는 이 전쟁의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한 번 사고 자주포도 한 번 삽니다. 하지만 로켓과 미사일은 훈련 때도 사고 전쟁 때도 사고 평화로울 때도 쌓아둡니다. 발사대를 파는 자는 계약서 한 장을 얻지만 탄약의 규격을 싣는 자는 그 나라의 30년을 얻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차체를 기꺼이 인정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차체라는 자존심을 내주고 탄약고라는 심장을 가져간 겁니다. 유럽 탄약고의 열쇠, 32년 동안 제 허리춤에 있다고 믿었던 그 열쇠는 어느새 서울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기준을 만들고 세계가 따라온다고요. 하지만 새로운 현실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만들고 미국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무기 시장의 시대가 바뀐 겁니다. 혈통의 시대가 가고 신뢰의 시대가 온 것이죠. 보고서를 저장하고 나니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 가기 전에 의회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 변동에 관한 청문회, 증인, 로버트 헤이든. 청문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했고 제 등 뒤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의원 한 사람이 안경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요.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2년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의원님,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몇몇 의원은 서로를 돌아봤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나왔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8개월을 부를 때 한국은 13개월을 불렀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럽이 자체 개발에 최소 15년이 걸린다고 계산할 때 한국은 완성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4조 1천억 원 사업이 한국으로 갔고 폴란드는 96문을 더 주문했으며 이제 유럽의 차체 위에 한국의 500km 미사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의 신형 발사대는 한국이 20년 전에 택한 설계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요. 따라잡으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표준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약속한 날짜에 물건을 건네는 나라, 동맹을 꼬마라고 부르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다음 시대의 기준을 만듭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은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할 겁니다.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데 청사 계단에서 나치근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넘어서는 건 스승의 패배가 아닙니다. 교육의 완성이죠. 다만 스승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패배가 맞습니다. 그 주말, 저는 오랜만에 사무실에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옆에 새 액자 하나를 걸었습니다. 왼쪽에는 30년 전의 사진, 태극기와 성조기 아래 미국이 주고 한국이 받던 날, 오른쪽에는 파리 시험장에서 찍어온 사진, 유럽의 차체 위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솟아오르던 순간, 두 장의 사진 사이에 놓인 30년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창원에서 받은 볼트를 올려두었습니다. 서류 더미를 눌러두는 문진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일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동혁 부사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증언 영상 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빚을 갚았을 뿐이니까요. 빚이라니요. 30년 전에 저는 볼트 규격 하나를 알려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운 사람은 저였습니다.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눈빛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걸 당신들이 30년에 걸쳐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웃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죠. 국장님, 다음에 창원에 오시면 그 볼트로 만든 발사대가 어느 나라 밤을 지키고 있는지 지도를 펴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남의 트럭에 남의 로켓을 얹어 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와서 수첩이 닳도록 받아 적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남의 무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배웠고 잠을 줄여가며 약속한 날짜를 지켰고 마침내 유럽의 차체 위에 자신들의 미사일을 올렸습니다. 무기는 강철로 만듭니다. 하지만 기준은 신뢰로 만듭니다. 한국은 이제 강철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펜타곤 총책임자 로버트 헤이든이 유럽 한복판에서 목격한 대한민국 방산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트럭에 남의 로켓을 얹어 쓰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차체 위에 우리의 미사일을 올렸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